네, 챕터 31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판례가 이제 좀 몇 개 나왔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종전에 이 작년판 서브에는 뭐 판례 하나 정도 나왔다가 최근에 2017년도에 두 개의 한 산재 판례가 나왔는데 사실은 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한번 거론해 봤고요. 다만 수험 노동법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31부터 챕터 35까지는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보시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 수험 행정법에서 죄송합니다. 수험 노동법에서는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옛날에 약수 그냥 그 법전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약수형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법전이 부여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술형 시험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 굳이 산재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낼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붙을 때까지는 이런 산재법에 대해서 시험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고요. 법조문 가지고 쓰시면 되는 것이니까. 판례의 몇 가지 법리 여러분께서 알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브리타 나온다 하더라도 합격생만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서브를 만든 거예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 잘 숙지하고 가셔도 무조건 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 산재보험법인데요. 우리는 지금 근기법상의 어떤 근기법 배우고 있잖아요. 갑자기 근기법 배우다가 왜 산재가 나왔냐? 자, 산재보험법, 즉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이거는 그 개별법도 아니요, 집단법도 아니요. 요것은 그냥 사회보장법입니다. 우리 지금 노동법 배우고 있잖아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사회보장, 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법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보험들, 어떤 근로자가 닥칠 위험들을 또는 사용자가 닥칠 위험들을 어떤 보험 형태로서 보호해 주는 것, 그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까지 보호하는 이런 것이 이제 사회보장법상 보험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근기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기법에 나와 있는 이 산업 재해를 다루는 법은 근기법에도 있어요. 이것을 근제를 합니다. 근제. 근데 산재법에는 이런 것들을 보험 형태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근로자 제외. 근제는요, 보험 형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근로자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이제 청구하려면요, 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나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1, 2년 동안 소송한 다음에 이기면은 그때서 돈 받는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쳐가지고 급여도 못 받지. 그 다음에 또 아직 보험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도 못 받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2년 동안 소송할 필요 없이 먼저 산재부터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산재 인정은 금방 해줍니다.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금방 판단해줘요. 이 금방 판단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근로자가 회복하는 것이죠. 만약에 산재 보험료가 적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나머지 부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산업 재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1억인데 보험 금액을 측정해 보니까 받은 금액을 보니까 한 6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4천, 자기 생각한 4천만 원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청구하는 4천만 원, 이걸 어떻게 청구하느냐? 요거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근제라고 해서 근기법에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주어져 있다란 말입니다. 자, 그런 규정들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있고요. 이것도 민법하고는 달리 좋은 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이건 민법상 책임은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누가? 근로자가. 그런데요, 근제는 과실, 고의 과실 입증하지 않고 이런 어떤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바로 이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이하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산업재해 어떤 근로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라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거. 사용자의 고의 과실은 언감생심이고 전혀 이게 없다 하더라도 입증해야 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입증해야 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어떤 근로와 그로 인해서 재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금기법상 재해보상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어떤 보상보다 배상보다 훨씬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근로자에게는 그 불편하다. 근로자 보호에는 이제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제 산재법상 재해보상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제도와 이제 사회보험제도에 따라서 산재법상 재해보상을 두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법을 두어서요. 자, 산재법상 재해보상 이렇게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보니 산재법상 재해보상이 실무에서는 99% 적용됩니다. 근제 청구해가지고 이거는 또 근제는 노무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근제 신청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따라서 활용률이 거의 떨어져요. 대부분 다 산재로 갑니다. 그리고 산재에서 굉장히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근로자를 위해서 힘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도 많이 책정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재의 어떤 책정된 산재가 산정한 금액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는데요. 그게 법원에 가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즉 법원은 대부분 산재의 견해를 따라줍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근로자를 위해서 한 것으로 그런 결정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산재가 결정한 금액을 갖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 자, 근로 중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무자력일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험 형태로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상대로 열심히 이겼어요. 한 2년 걸려서 이겼어요. 이겼더니만 사용자가 파산해버립니다. 그러면 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해서 사용자가 항상 사회보험료를 미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산재 그가 발생했을 때 그 기납부한 보험료들 이걸 모아가지고 생긴 그 기금을 가지고서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죠. 자, 적용 대상은 근기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뽀띠아삐듯 할 때 봤죠. 이런 그 산재가 적용되려면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뽀띠아삐듯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게 이제 문제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런 것들 특고라고 하죠. 특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들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누군가 그 상급 누군가의 오더 받아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분들 이런 택배 기사님들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콜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 별도 그 다음에 가정부 호스피스 이런 분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고요. 이분들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는 근로자성은 아니다. 왜? 사용 종소성이 밀접하지 않고 사용 종소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자영업자로 봐주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랑 되게 비슷한 자영업자를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어떤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는 인정하더란 말이에요. 따라서 산재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되게 비슷한 어떤 사용자에게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중소기업에 있어서 사업주까지도 보호해줘요. 왜냐면 사업주 만약에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사업주가 자기 돈으로 다 이제 이걸 돈 내버릴 경우에는 파산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사업주가 이제 그 근로자에게 그때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또는 심지어 사업주조차도 자기가 또 산재 입었을 때 이런 자기가 또 어떤 피해 입었을 때 그때도 산재보험을 수급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급여 수급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해외 파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외 파견 나가 있다가 다쳤다 이런 분들을 당신 밖에 나가 국외에서 다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험 혜택 안 주겠다. 이건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근로자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봐서 해외 파견 근로자까지도 모두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나가서 해외 회사에 취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에 있는 분이 해외에 나가서 일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똑같이 다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업무상 재해,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근로자 부상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 의족이 파손됐어요. 우리 그 경비 아저씨가 눈 많이 내린 날에 그 다리 불편하신 분이었죠. 하나는 의족을 채용하신 분인데 그만 이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의족이 파손됐어요. 이때 이 의족 파손된 거 이제 요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잖아요. 이 파손된 걸 그 가지고 산재 보험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즉 내 신체 일부인 의족이 부러가지고 나 이거 새롭게 교체해야겠으니 산재 보험료로 이거를 좀 보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부분 신체의 일부로 봤어요. 따라서 의족이 부러졌을 경우에도 산재보험 지급하도록 한 것, 요것이 이제 특이하고도 최근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 다리를 기능적, 물리적, 실질적 대체하는 장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어떤 급여 지급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여러 개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공사 사업자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 당해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근로자가 복수 사용자 안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서 판단자로 삼아야 한다. 어디에서 다쳤는지 어디에서 질병을 얻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전체를 보고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어떤 질병을 얻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기인성, 이거 기인이기 때문에 이걸 인과관계라고 해요. 이거는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업무와 재해가 어떤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무엇이냐? 업무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결함에 의한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그다음에 행사 중 사고, 휴게 시간 중에 사고, 이런 것들. 특이한 게 그거죠.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때 족구하다 다쳤어요. 산재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 사고,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자, 요양 중 사고나 이런 것들, 특수장소 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산재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뭐냐? 위험 요인에 의한 질병이고, 업무상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질병, 그다음에 그 밖 업무 관련돼서 발생한 질병 등등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이것은요 자살 같은 거죠. 자살이나 스스로 어떤 그 상해를 가한 경우,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인 경우에도 산재 인정해 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 경우, 또한 그 근무하면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자살한 경우, 그 경비 아저씨가 너무 그 아파트 단지, 그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여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신했잖아요. 분신하고 거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분신 자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그런 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증 책임 문제는 결국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좀 폭넓게 근로자 편에 서서 인정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험급의 종류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옛날에 이제 법전 없이 암기하는 시험일 때 이런 거 다 암기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법조문 주어지니까. 법조문 갖다 쓰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를 우선 적용한다. 자, 이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는 이거는 거의 그 생활 무능력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연금 경우에도 지급 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면시효는 3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들 이런 어떤 보험료 지급 청구권 그 소멸시효 자체가 3년이에요. 다 짧습니다. 자,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보험자가 피재 근로자, 재입은 근로자에게 우선 보험금 지급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자가 누굽니까? 보험자가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어디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자, 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료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가해한 사람한테 구상한다는 이야기. 금 지급 이렇게. 자, 한번 보실까요?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그런 지급한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민법의 법리를 산재법에 들여왔습니다. 자, 취지는 보험 지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 즉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가 피해 입었으니까 가해자한테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에요. 보험 지정도 없는데 가해자 그냥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요건은 제3자 행위에 의해서 재발생하고, 자, 이 제3자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 제3자가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그런 같은 동료 근로자일 경우 이 제3자를 볼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 판례가 제3자로 안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 보험급여 지급하였을 것, 그 다음에 산재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그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가 뭐 혼자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구상권도 없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가 있을 것이고요.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적당한 금액, 그다음에 기지급한 금액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보험급여 상대 받은 경우에는 전체 전액 지급이 아니라 받은 금액만큼은 감하고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로자가 피해 입어가지고 어떤 100만 원의 피해 입었어요. 그럴 때 가해자로부터 이미 30만 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험자는요 그 가해자에게 얼마 청구할 수 있겠어요? 이때 조정해가지고 70만 원만 청구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이거는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3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 둘 중에 먼저 끝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구상권 행사의 제한 및 제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제한은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서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도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 이상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서 각각 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같은 장소 중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 분할해서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하지 못한다. 요때 아까 그 제3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온 요거 있잖아요. 제3자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제3자는 별도 떨어지는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같은 어떤 주체를 보기 때문에 제3자를 보지 않아요. 따라서 구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이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이때는 근로자에게 싸워서 근로자가 가해행했다 해서 그 근로자에게 꼬박꼬박 어떤 구상하는 거는 또 그 근로자에게도 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게 구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의 예외는 사용자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됐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용자가 별도의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삼성생명 뭐 등등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에게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구상권 행사는 상법에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한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 자, 이 피용자의 보험자, 그 근로자의 보험자가 따로 있을 것이고 사용자의 보험자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상권 제한 법리 주장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구상권 제한되지 않는다. 아까 구상권 제한된다는 것은 각각의 별개의 객체를 보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를 보고서 구상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이제 보험자들 각각 근로자의 보험자, 사용자의 보험자가 각각일 경우에는 그때는 기본적으로 구상권 제한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전제가 바로 이것이죠.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 제3자에게 사용자, 피용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모두 지급하여서 피용자가 보험금 면책되었을 때 피용자의 보험자, 근로자의 보험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공의 보험자에게 부담할 부분에서 구상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면책당 만약에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당하면 그거는 그 피용자의 보험자만 배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로사입니다. 과로사도 이제 판례의 어떤 법리 하나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과로사, 업무상 재해, 그 다음에 이런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거 배웠죠. 그런데 자, 과로 보세요. 과로는 어떤 보통 업무상 재해는 근무하다가 선반에 뭐 손이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망치질하다가 손이 다쳐가지고 또 뭐 톱으로 쏠다가 뭐 작동하다가 뭐 내가 배웠다 이런 것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과로해가지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막 쓰러졌다 이런 거 가지고 업무상 재해 인정하는 게 옛날에는요 옛날에 하더라도 뭐 10년 전 이때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 아니었습니다. 왜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문제점 보시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겹쳐서 질병을 유발 악화시킨 경우에 자 이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코리아 화인 트랜스 사업부 권선반 이 코리아 화인 이제 트랜스 사업 이게 이제 어떤 그 전선 같은 거, 전선의 피복 같은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기에 코일을 감는데요. 근로자가 자 퇴근 중 통근버스안에서 언쟁 중이던 다른 동료 이제 서로 이제 버스 안에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외쳤어요. 조용히 하라 하니까 아마 이게 북한식 말투를 가지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조용히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 뭐 이렇게 그 중국 동포일 수도 있겠네요. 조용히 하라 이렇게 외친 뒤에 쓰러져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이때 갑은 사망 1개월 전부터 권선반 작업량이 감소했지만 근무 여건이 뭐 잡담 금지, 라디오 청취 금지, 화장실 통제 등 이렇게 약간 좀 가압적인 게 있었고요. 갑이 평소 고혈압이 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의 남편은 산재 주장했어요. 그런데 공단이 지금 갑자기 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게 그건 자기 그냥 개인 책임이지 이게 왜 업무에 기인한 것이냐? 업무 기인성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또 퇴근하는 중에 또 돌아가셨고요. 등등 업무하고 업무 일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반에서 코일 감다가 갑자기 코일에 막 눈이 찌렸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산재 인정하지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압박을 좀 가했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이게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 이거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갑이 소를 제기했어요. 판례는 그 산재보험법상 자 소정 업무상 재해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기 따라서 자, 업무와 그 다음에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질병 유발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악화시켰다 한다면 인과관계 인정라고 판시했다. 즉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인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용자의 고의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오로지 자 업무와 어떤 그 질병과 그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업무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생겼다. 요것만 판단한다는 거, 요것만 인정되면 인정하겠다. 과로 이제 업무상태에 인정하겠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과로사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 과로 자체가 어떤 질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뭐 겹쳐서 하잖아요. 이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뭐였습니까? 심근경색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뭐 심근경색 발생한 원인은 뭐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약간 갑자기 막 그 뭐 피가 막 솟구치는 거, 갑자기 심장 벌렁벌렁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과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재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 구간한 것은 아니다. 산재법의 근로 보호 취지에 비추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유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가 주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판례가 중요한 법리 하나가 나옵니다. 입증의 정도와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는 인과관계 입증 정도와 관련해서 자, 이게 중요해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과학,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 고려할 때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증 정도 관련해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아님 이렇게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히 입증 아님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과관계 판단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나아가서 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 그리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보통은요 어떤 책임 묻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과실이든 뭐든 하여튼 어떤 그 결과를 귀속시킬 때는요 거기 기준이 되는 게 항상 보통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기준이 하는 게 주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관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게 평균인의 경우 이게 과연 과로하고 힘드는 것이었는지 그 사람이 허약 체질이라 해서 봐주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 판례로 인해서 이 판례 법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평균인이 아니라 그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타난 것이고 굉장히 특이하고 센세이셔널한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소리를 뭐 조금만 뭐 확 질러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심장이라서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안 놀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천차만별이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심경색으로 죽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 지금 한창 유행인 영화 1987에 나오는 우리 1987년도에 우리 박종철 대학생이 그 남영동에 가서 고음 받다가 사망했잖아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집이 신촌 근처였기 때문에 굉장했다는 거는 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 이제 얘기하면서 다그치려고 책상을 탁 치니까 놀라가지고 하고 쓰러져 죽었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했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런 것이 그 만약 그러니까 이제 다 기자들이 아니 신체 건강한 대학생이
책상을 치니까 억하고 죽어? 이 말이 돼?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아니 뭐 하여튼 이런 것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그 해당 개인을 기준으로 만약에 그게 진짜 그 처음 잡혀오고 처음 이제 막 그 가녀린 여대생일 경우에는 그렇게 막 압박가하면 뭐 쓰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그 여자 이제 분을 여학생을 고려해가지고 또 이런 거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평균이 아니라 그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검토 보시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족에 있는 것이다. 그 입증 정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라는 것은 산재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서 이렇게 산재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이거는 산재보험법의 규정 취지를 물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화된 해석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판단 기준 역시 보통 평균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았던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판례의 법리였는데 제 검토로 뽑아서 썼습니다. 즉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명백 입증 아니었잖아요, 그죠?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의사도 힘들어요. 의사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준은요 평균인 보통 평균이 아님 이건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